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치의학 박사 장원식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장원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잇몸병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은염은 염증이 잇몸의 겉부분에만 국한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치주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그 오복 중에 하나가 건강한 치아라고 하죠. 근데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잇몸 건강부터 좀 챙기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병 중에 하나죠. 치주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주염의 정확한 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치주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잇몸과 치아 뿌리를 둘러싼 부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다시 말해 치주염이란 잇몸과 치아를 둘러싼 부위에 염증이 생긴 증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하는 게 혹시 치주염 맞습니까? 네, 어르신 용어로 풍치란 바람만 불어도 치아에 시린 증상을 느껴 풍치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는 치주염 중 가장 흔한 형태인 만성 치주염의 증상을 말합니다. 아, 만성 치주염? 그러면 치주염도 지금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 겁니까? 네, 증상의 정도와 진행 속도에 따라 급성 치주염과 만성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급성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이 급격히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네. 만성 치주염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상의 정도와 진행 속도에 따라서 치주염도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유병률을 좀 볼까요? 치주염이 꽤 흔한 질환인 거죠?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네. 잇몸뼈가 점점 내려앉는 증상도 일종의 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꼼꼼히 구강 관리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만성 치주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40대 연령층의 50% 이상이 만성 치주염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치주염까지 이게 노화 현상의 일종이구나 싶어서 좀 슬픈데요. 그러면 이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어느 연령층에서 좀 많나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네. 15세 이상부터는 잇몸병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55세부터 59세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대 전후로 환자가 가장 많이 분포가 돼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젊은 층에서도 뭐 발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급성 치주염은 젊은 연령대에 더 쉽게 나타나는데요. 네. 젊은 연령대 분들 중에도 구강 관리가 참 안 되시는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좀 덜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관리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질환들의 차이점도 좀 보고 갈게요. 치주염과 치은염, 그리고 치수염이 있는데요. 사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치은은 잇몸, 치주는 잇몸과 치아 주위의 조직, 치수는 치아 안에 존재하는 신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에 국한된 염증 상태를 치은염, 잇몸 염증이 더 진행되어 치아와 잇몸의 부착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치주염, 치아 내부 신경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치수염이라고 구분합니다. 네, 이게 치은염이 진행을 하면 치주염이 되는 거죠? 네, 보통의 경우 치은염을 방치하게 되면 치주염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강 관리 습관으로 치은염이 시작되고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한 서서히 만성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치주염과 치은염 모두 잇몸병의 일종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잇몸병은 치주 조직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치주 조직은 치은, 치주인대, 치조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치은부터 시작된 염증은 치주 조직 어디에나 이완될 수 있습니다. 치아와 치은 일부까지는 본인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염증이 더 깊어지면 스스로 관리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방하려고 하면 사실 어떤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치주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도 좀 짚어주시죠. 치아 표면 및 잇몸 사이에 형성된 세균막과 거기서 분비되는 독소 등에 의해 치은염, 치주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치주 질환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구강 내에는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존재하며 이 세균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어 외부 물질에 저항을 하는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의 면역 체계와 잇몸 조직의 방어 체제를 교란시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 잇몸뼈를 분해시켜 잇몸 질환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균들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진행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가벼운 치은염에서 시작되어 잇몸의 치아 부착이 소실되기 시작하면 임상적으로 치주염으로 구분하고 지속 시 잇몸뼈 소실까지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치주염이 지속이 되면 잇몸뼈까지 소실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잇몸뼈가 소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잇몸뼈라고 하는 치조골이 없어지게 되면 치아에 문제가 없더라도 치아가 흔들리고 씹을 때 아파서 결국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그 임플란트 있잖아요. 자연치아 대체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적정량의 잇몸뼈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치주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잇몸뼈가 소실이 됐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아예 불가한 겁니까?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는 잇몸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초기 고정이 중요합니다. 네. 치주 질환을 오랫동안 방치하다 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소실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조골 이식 등을 통해 잇몸뼈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 치료가 오래 걸리시고 잇몸뼈가 좋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증상이 느껴지면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증상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치주염인가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까? 치아 주변 잇몸이 빨갛게 붓기가 생기고 칫솔질 할 때 피가 나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네. 지속 시 잇몸에 둔한 통증을 느끼고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치아의 동요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잇몸이 빨갛게 붓는 것 말고 이게 보라색으로 또 색이 변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증상에 속합니까? 잇몸색의 변화도 잇몸 질환 진행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선천적으로 잇몸색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상적인 잇몸과 색이 다르고 동시에 잇몸 부종, 출혈 등의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잇몸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앞서서 동요도가 발생한다는 건 뭐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동요도라는 것은 치아가 움직이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자연 치아도 약간의 동요도가 있는데요. 치주 질환이 심해질수록 동요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아가 움직이거나 뭐 흔들리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까? 네, 치주염이 지속되면 잇몸뼈가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 장기화되면 저절로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만약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걸 나는 너무 치과가 무서워.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초기 치주염 단계가 지나가고 염증에 의한 잇몸뼈 소실이 이루어지면 이는 비가역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건강한 잇몸뼈 상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늦은 치료로 인해 한번 잇몸 건강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미리 정기검진을 통해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대부분 잘못된 구강관리 습관에 따라 서서히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치주염이 전신 질환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잇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조산 위험은 7배, 만성 폐질환은 4.2배, 심혈관 질환은 2.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잇몸 질환이 왜 이렇게 전신 질환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볼까요? 잇몸에는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잇몸 주변에 세균과 세균이 내보내는 독소 등이 혈류를 타고 다른 부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내막염 등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주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신 질환에 영향을 주기 전에 미리미리 좀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주염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치주염으로 진단이 됐을 경우 어떤 치료를 또 진행을 하십니까?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뿌리를 매끈하게 해주는 잇몸 치료법이 있으며, 이러한 치료 후에 뼈를 녹이는 콜라겐 분해 요소를 활성을 억제시키는 약물요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분해 요소 활성을 억제하는 치료. 이거는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콜라겐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요. 이를 분해시키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치료를 통해 잇몸뼈의 소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치주염이 만성화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면 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스케일링을 입안 청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스케일링은 첫 번째 단계의 잇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초기 잇몸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스케일링이 사실 1년에 한 번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1년에 한 번씩만 받는 것만으로도 예방 혹은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주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을지도 좀 여쭤볼까요? 네. 구강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잇몸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기를 더 짧게 하셔서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더 짧은 주기 동안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더 깊은 치료인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치주염 치료 후에 환자에게 좀 주의사항 일러주실 게 있으실까요? 치료 치료 후에도 해당 부위의 세균막이 다시 재형성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본인의 치주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막 조절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속적인 생활 속 구강 관리가 중요한데요.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칫솔질과 필요에 따라 치간 칫솔, 워터픽 등을 사용하여 치아 및 잇몸 속 세균막 관리를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치주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방치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전신 질환으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주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의학 박사 장원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